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막바지에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 특히 최고위원 경선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4, 5위 후보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야말로 빅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아찔한 경선 레이스. 막판에 좀 스포트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 오긴 다 왔는데 보는 분들도 긴장감이 아주 있는 것 같아요. 접전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두 분 보니까 웃는 인상이신데 네. 속도 괜찮은 거죠? 전현희 의원님부터요. 속이 지금 말이 아니죠. 힘드시고 저는 초반에 상위권에서 네.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계속 쭉쭉쭉 밀어져 내려와가지고 지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마음 고생이 지금 심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페이스를 잘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또 군대 체력 뭐 이런 거 관련 있는 겁니까? 네. 질문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저도 롤러코스터를 탔죠. 왜냐면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첫 주 2위 했다가 둘째 주 3위, 네. 셋째 주 6위로 쫙 내려서 네. 순위권 밖으로 갔다가 경기도에 와서 다시 3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 일단 경기 경선에서 이제 3위로 치고 왔는데 또 경기도 지역구다 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분 다 롤러코스터인데 롤러코스터가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첫 번째 주에 2위, 3위 하니까 네. 김병준은 이제 안정권이다 아. 하고 이제 그대로 둬도 된다는 심리가 작용되니까 예. 3위로 떨어졌던 것 같고요. 6위로 떨어졌던 경우는 호남에서는 좀 호남에서. 특이한 현상이었고요. 예. 호남에서는 호남 출신 중에 그 최고위원을 한 8년 가까이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네. 한준호 의원이 전북이 고향이니까 거기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민영배 의원이 호남 광주 전남 지역. 강주니까 남성표의 저희 표를 거의 다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7위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다시 첫째 주의 양상 인천에서 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네. 1인 2표입니다. 네. 한 표하고 두 표가 큰 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찍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 분, 또 하나를 네. 누가 찍느냐, 여기 네. 끼느냐, 여기로 끼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레이스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전현희 후보님은 앞서다가 또 지금 또 5위 정도 지금 민형배, 이현주원 또 우 후보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특히 이제 17일 이제 제일 중요한 서울 또 경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지역구시잖아요. 저는 지역 변수가 저한테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울도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하. 드는데 제가 이제 높은 순위로 상위권에 있다가 예비 경선에도 뭐 좀 상당히 네. 높은 순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울경에서부터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부울경이 어떻게 보면 고향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고향이신데. 높아야 되는데 아. 거기서 그때부터 추락을 했는데 이제 그때의 변수가 그 시기부터 저한테 네거티브 마타도어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입에 담기 어려운 한 5-6개 정도의 저를 향한 마타도어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다 사실은 허위고 가짜 뉴스인데 네.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쫙 퍼지면서 그 온라인상으로 특히 이게 그냥 삽시간에 전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별거 아니겠지 사실 사실이 아니니까 이러고는 그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그게 점점점 이제 전파가 되면서 지금은 제가 뭐 출연을 하면 그게 댓글이 이제 저에 대한 뭐 마타도아가 계속 도배가 되고 그러면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쫙 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응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게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도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방송이건 유튜브건 그 적극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좀 이번에 그 서울 이 경선에서는 좀 그런 가짜 뉴스가 좀 바로 잡히고 저의 좀 진정성을 좀 알아주는 그런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돌고 있는 그 허위 마타도저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내에 우리 동지들이 당내 선거에서 그렇게 사실 국힘도 저한테 제기하지 않았던 마타도를 제기하니까 제가 사실 제일 가슴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 그 마타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분들께서는 저에게 가해지는 그런 지금 시중에 도는 모든 마타도가 사실이 아니다는 걸 믿어주시고 해명은 지금 저희 블로그나 뭐 SNS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3, 4, 5, 6위까지 예. 거의 7위까지 차이가 없어요. 3등부터 예, 7위까지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앞으로 지금 남은 것이 저는 지금까지 한 게 40%밖에 안 되고 60%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역 네. 경선은 많이 하긴 했는데 기간은 토탈은- 80% 지났는데 실제 투표 비율은 아직 한 60%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네요. 지금 어쩌면. 시작이죠.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 30%, 대의원 선거 14%가 남았고요. 권리당원 투표도 지금 서울에 22만 권리당원 남았고 권리당원 투표에 참석 못하신 분은 또 ARS 투표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땐 이제 40%하고 60% 남았습니다. 서울 대전이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죠, 전부 다. 자, 두 분 네. 공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후보, 저 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경제 후보 누굽니까? 다들 어쩔 수 워낙 없는, 훌륭한 네. 분들이라 다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고요. 네. 그렇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분은 이제 우리 김병조 의원님이시죠. 그 입도 일부러 또 말씀하시죠. 워낙 좋은 의미에서 신경 쓰인다는 거죠. 워낙 훌륭하신 네. 분이고 저랑 이렇게 함께 대담도 많이 하고 토크도 많이 했는데요. 할 때마다 진짜 그 탁월한 그 경륜 인품에 제가 늘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치고 올라가시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에서 표를 많이 얻으셨으니까 서울에서 좀 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주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신경 저는 씁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3, 4, 5, 6, 7위까지 다 같다. 점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 전현희 의원, 이현주 의원 등등 해서 네.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네. 자, 그리고 최고위원 되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 좀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이게 사실 최고위원은 네. 우리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차기의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그렇죠. 견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해야 할 일이 저는 이제 크게 나누면 이 개혁과 민생 두 가지다 생각합니다. 근데 민생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하기 위한 집권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으로 국민들 지지를 얻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개혁은 이 지금 현재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지도부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 개혁 과제가 먼저. 훨씬 더 중요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이런 정책 기조를 바꾸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고 네.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물러나게 하는 여러 가지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탄핵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게 가장 최우선 과제다. 탄핵시키겠다. 제일 먼저 그 얘기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최고위원 되면 일단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네. 최고위원들이 하나로 좀 원팀으로 모이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을 먼저 서로 공감을 하고 가는데 저는 당장은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 임명이 됐고 또 안보실장의 신원식 장관이 임명이 되고 해서 안보 인사 참사가 안보 참사로 갈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예. 정문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최고위에서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고 또 비판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요. 네. 또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그렇죠. 발의됐잖아요. 그걸 빨리 어떻게든 전략을 써서 추진을 해서 이번엔 그야말로 통과가 될 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혜를 좀 모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정봉주 후보 발언 또 기자회견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재명팔이 이 실세놀이하는 무리들 뿌리 뽑겠다. 또 암덩어리 명팔이 잘라내야 한다. 등등의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누구한테 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는 또 안 했어요. 일단 같은 후보지만, 네. 그 최고위원 경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등락이 올라가고 네. 내려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이런 게 이제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특히나 이런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그것을 외부에 드러내거나 당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경선 과정에서 정말 참기 힘든 이런 마타도 그것도 내부의 동지와 경쟁 뭐 캠프 이런 데서 이제 제기되는 이런 정말 저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런 모욕적인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그걸 제가 그 외부에 뭐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서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히나 동지들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또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히나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는 야당으로서 앞으로 자기의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싸워 나가야 하는 외부와 투쟁해야 되는 그런 당이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게 이제 자기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선 과정에서 외부에 총을 쏘고 외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실상 그 우리의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자 리더십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걸 내부를 공격하는 게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은 네. 우리의 그 사실상의 그 전력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실책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좀 더 단합하면서 함께 뭉치면서 이재명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외부를 향해서 특히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옳은 처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후보님? 저는 뭐 어떤 경우든지 네. 내부의 분열을 아하. 조장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예. 아주 누구든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 이런 건 내부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렇게 인식이 그런 될 수 있으니까요.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실제 그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도는 열성 지지자들 또는 강성 지지자들을 지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일부 민주당 내 일부 이런 뭐 선거 과정에서의 세력을 의미하지 않나 하는데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고 한번 그 봉주 후보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전당대 중간에도
내부의 어떤 이런 분열보다는 지금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저는 계속 비판하고 비난 그 총구를 그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장관 임명에서부터 뭐 등등 여러 가지 실책을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사실은 뭐 밖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우리 후보자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그런 건 같지는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저도 전현희 의원님 만남 늘 격려 얘기하고 서로 힘내자고 하고 욱적욱적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더 후보들 간에 이렇게 단합되고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또 이 경선 과정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이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표가 좀 부족하네 그렇게도 누구한테 쏠렸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서운함 이런 것들도 방송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두 표라서 이게 또 맹점인 것 같아요. 한 표는 누구고 한 표 플러스 한 표 더 뽑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마타도도 있고 또 공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 하여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전당대회 때도 좀 토론회나 뭐 연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연설하고 토론회는 한번 이미 끝났고요. 끝났고요. 토론회 할 때는 그 당시 초반이라서 네. 아주 서로 격려해주는 단어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설회에서는 뭐 큰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뭐 어떻게 좀 잘 좀 진행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좀 현안 얘기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최종 채택할 강령 개정안에 기본사회를 민주당 추구할 지향점을 제시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게 이 10년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이 경선 불복 후보자에서 공천 불복 후보자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기본 사회가 이 당의 이제 기본적인 정강 정책이 네.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안이랄까 대책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우리가 최근에 민생지원금 이렇게 이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는데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기본적으로 일정한 뭐 적은 양이지만 그런 소득을 가지고 경제 윤활유를 만드는 이런 것이 저희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앞으로 그런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뭐 복지나 뭐 또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소득을 네. 이렇게 줘서 경제의 하나의 그런 윤활유처럼 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민주당이 앞으로 차기 집권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을 당의 정강 정책에 이렇게 넣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이제 경선에 불복하면 그는 법에 의해서도 지금 선거법에 그렇게 돼 예, 있죠. 그렇게 네. 이제 그 다시 선거에 못 출마하지 나오게,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됐는데 근데 공천 과정에서는 경선도 있지만 또 뭐 전략 공천도 네. 있고 다른 형태의 공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경선 불복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이제 공천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비슷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이 당의 정강 정책에 그 허점 네. 그런 거를 이번에 새로 정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것을 겨냥한다든지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주 후보님께는 지금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 논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디플로매트라는 외교 전문지에서 기시다 내각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다. 이 부분입니다. 뉴라이트 인사로 행정부를 가득 채웠다. 기사가 있었는데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사 등등 뭐 사도강산 얘기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저는 현 정부의 네.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친일을 넘어서 숭일 정책으로 가고 있다. 숭일 받든다는 뜻이죠. 숭일. 그런 거로 가고 있어서 너무 우려가 되고 네.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좀 뭐 양보해서 물컵의 반을 채우면은 일본이 채워주지 않겠냐 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이 반컵을 채워주기는커녕 거기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넣고 물을 버리고 오히려 얻는 게 없고 우리는 계속 양보만 하고 지금 거의 숭일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사도강산을 그 인정해 준다든가 그 강제 노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제외하고 그렇죠. 이렇게 인정해 준 이런 문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예산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강제 노역에 대한 제3자 변제안도 일본 측 손을 들어주고 또 지금은 역사까지도 부인하는 사람을 네. 그 독립기념관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강복전을 부인하고 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고 독립영웅 철거하는 이런 네. 독립영웅들의 그 기록도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보여요. 네. 2주 전에 한미일 안보 그 각서를 썼는데 앞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이 훈련을 정례화 대규모하겠다는 군사훈련. 건데 네. 그것은 일본과의 동맹을 중간 단계로 간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외교지에서 윤석열과 기시다가 역사 세탁의 공범이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저도 그 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전일 후보님께는 또 관련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품대 수수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의 고위 간부, 국장급 간부가 지금 좀 극단적인 또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시위도 하셨고요. 이 권익위 부위원장 책임져야 된다. 사퇴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일어난 거고 왜 그런 선택을 또 하게 만들었는지 얘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숨진 국장이 권익위에서 부패 방지 국장 그러니까 직무대리입니다. 그 직무를 하시는 분인 네, 거잖아요. 그 지금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되어 네. 있는 조사와 또 그거 뭐 소출할까 이런 것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 바로 위에 이제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직속 상관이고 네. 그다음에 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들리는 얘기는 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관해서 사건을 권익위에서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이거는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려는 권익위 수뇌부, 뭐 위원장, 부위원장급이죠. 거기에 의해서 그것이 좌절이 되고 실제로 권익위에서 이게 이제 종결 처분,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갈등 또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 이런 거 평소에 많이 호소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보다 강직하고 권익위 내에서 그 부패 방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고 모두가 인정하는 자타공인 청렴 강직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권익위가 사실상 이 수뇌부에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권익위가 망가지고 청탁금지법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견디기 힘들어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던 네. 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아마 이제 이런 비극으로 내몰리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은 그 사건의 단초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영부인이 이 명품백 300에서 그 뭐 화장품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500 가까이 되는 그런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범죄입니다. 대통령이 그걸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그래서 징역 3년까지 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거든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건희 이 사건에 대해서 끝나고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상황에서 장례식이나 빈소가 차려진 그날 그 시장에 가서 뭐 사진 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빈소에 가서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그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사지쇼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거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예. 이 권익위를 망가뜨린 위원장과 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저는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민주당에서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들 처벌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네. 정치적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병주 후보님께는 바로 또 이 질문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인사, 국방부 장관 인사, 또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보면서 또 최근에 정보 유출 관련해서 블랙 의원 네. 지금 됐던 거 좀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담당이 어쩌면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인데 그분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영현 경호처장이 장관에 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대형 인사 참사죠. 참사입니까 이 이것도? 인사 참사는 앞으로 아. 안보 참사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3명 다 경질을 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네. 지금 막 이동시켰잖아요. 해전문식으로. 네. 예를 들어서 신원식 장관은 이번에 정보사에서 대형 정보 유출이 일어났고 또 정보사령관과 또 뭐 부하 간의 맞고소 뭐 등등 일어나서 완전히 네. 이것은 군기강이 회의될 뿐만 아니라 대형 정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서 경질을 해야 되는데 안보실장으로 영전을 시켰잖아요. 시켰고. 거의 영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또 경호처장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오는 거는 큰 문제라고 봐요. 더 큰 문제입니까? 예, 저는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국방위 차원에서인데 네. 4대 불가론을 제시했어요. 네. 김용현은 4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입틀막 경호를 통해서 네. 국회의원하고 대학생이 대통령께 얘기하려는데 입틀막 경호를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네. 대통령 신기 경호만 신경 쓰지 국민은 안 보이는 이런 사람은 부적절하고 두 번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기전할 때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잖아요. 네. 국방부 사람들 다 쫓아내서 합참으로 갔고 합참 사람들은 또 사무실이 없으니까 다른 시설을 또 갔고요. 가고 네. 이렇게 했는데 쫓아낸 사람들의 수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하. 또 저녁에 자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처장은 해병대 사령관 집을 강탈하다시피 쫓아내고 들어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더 큰 것은 최해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외압의 핵심 관계자예요. 아하. 그럼 공수처에서 곧 조사가 된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특검법이 되면은 핵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는 건 큰 문제고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계, 네. 중앙고 친정체계 구축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미 방첩사령관은 중앙고고요. 아, 또 중앙고입니까? 예, 정보를 다루는 777 사령관도 중앙고고 아하. 이제 장관까지 가면 완전 친정 체제가 구축이 돼서 대통령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특정고에 되니까 네. 앞으로 그것은 군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군을 위기로 몰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장호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보로 갔는데 다른 지금 특보로 사도강산 가죠. 예. 이런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네. 특보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형 인사 참사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청문회는 아주 혹독하게 해서 혹독하게 하실 것이다. 네네. 할 국방이니까요. 예정입니다. 네, 예. 자, 전현희 후보님은 이제 법사에 계시는데 지금 여러 검사 탄핵 아마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맞죠? 네. 오늘 14일에 있고 또 여러 지금 청문회에 증인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막 고발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문회를 좀 어쩌면 무시하는 조치 아닌가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최해병 네. 그 특검 관련 청문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한 이런 이제 증인들이 많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에서는 그 용산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부분 거의 다 안 나왔잖아요.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소환서를 직접 이제 저희들이 들고 용산까지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걸 거부하는 용산 측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땅에 뭐 던지고 예, 그랬던 것 몸싸움이 같은데요. 예.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는 그런 행위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청문회를 저희들이 이제 정의 소환을 뭐 여러 가지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뭐 직접 송달할 수도 있지만 뭐 안 되면 공시 송달의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정인들에게 다 송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반드시 청문회에 증인들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법사위에서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 13명을 모두 이제 공수처에 고발 네. 조치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김건희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네. 그리고 이원석 예. 검찰총장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 뭐 강희구 네. 부속 비서관인가요? 하여튼 그런 관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를 했는데 네. 이 사실 우리 변호사니까 아시지만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은 대부분 출석하잖아요. 아유, 대부분의 100% 출석. 거기에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 겁나죠. 예, 네. 큰일 무섭고 납니다. 거기에 불응하는 거 있을 수가 네, 없잖아요. 구속되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검찰 어떻게 보면 일개 검사가 네. 그렇게 소환을 하는 것도 그렇게 사실상 100% 가깝게 출석을 하는데 국회에서 소환을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에요. 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국회법과 정언감정법에 따라서 소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소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엄중하고 무거운 그런 책임이 따르는 네. 행위입니다. 예. 더구나 공직자들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들 여기는 더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런 국민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불응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뭐 법사위에서는 절대로 관용이 없을 거고요. 네. 오늘 검사청문회도 지금 많은 정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똑같이 단호하게 것이다.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좀 마지막으로 자, 지금부터가 사실 어쩌면 경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60% 이상 이제 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1인 2표입니다. 요거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두 분 한번 좀 얘기 좀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좀 마무리를 좀 김병주 후보님부터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 빨리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강한 민주정부를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 민주정부 강한 이재명 정부 만드는 출발은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이 돼야 합니다. 안보가 경제이고 또한 평화가 민생입니다. 평화와 민생이 먹사니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보 전문가가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보 이슈였죠. 그것은 국내 안보 이슈가 아니라 중동에서 일어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이슈였거든요. 이만큼 안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제가 들어간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서 안정감을 줄 겁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가장 취약점인 안보를 보강을 안보. 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생업에 마음껏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 최고위원에 떨어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일 겁니다. 네. 저를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니까요. 예. 저를 최고위원으로 꼭 선택해 주시고요. 기호 1번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고 싶은 분 일단 1번을 찍어주시고 또 민주당이 잘 되길 원하면 1번을 찍어주시고 윤석열 정권 빨리 끝장내고 싶은 분 1번을 찍어주십시오. 자, 김병주 후보님 말씀 들어봤고요. 전현희 후보님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 네. 일단 1인 2표니까요. 1인 2표니까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 한 표씩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같이 출연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병주 의원님과 저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서 그 안정감을 주는 그런 후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 출신으로 그동안 이제 민생
전문가, 정책 전문가를 자임을 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강남과 강북에서 당선된 최초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도 통하고 영남에서 출신으로 영남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차기에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속해 있는 한강벨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만 가져온다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0.74%로 우리가 사실 졌거든요. 그래서 한강벨트에서 1%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래서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하는 데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외연 확장의 적임자가 전현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병조 의원님은 이런 외교안보 분야에서 신뢰성, 그리고 한강벨트에서 중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 네. 적임자. 그래서 저희들에게 각각 한 표씩 주시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일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네. 제가 전현희 의원님 아주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우리 당에 대해서 아주 애정도 많으시고요. 꼭 필요한 의원이고 저하고도 아주 잘 지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표니까 한 표 전현희, 댓글 왔는데 한 표 18 김병주. 맞습니까? 8번이십니까? 네네. 네. 처음이자 끝. 처음이 또 알파와 끝이네. 오메가. 맞아. 처음과 끝. 댓글에 18, 1번, 8번 이렇게 배우기도 쉽네요. 무조건 처음과 끝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하루 더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서 일침을 또 아주 속사포처럼 빠른 말씀을 해주실 분 오늘 수요일도 모셨습니다. 최진봉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기다리셨네요. 기다렸죠. 앞에 네. 두 분이 길게 하시는 바람에. 네. 저는 뭐 짧고 굵게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8.15 광복절. 광복절이죠. 자꾸 광복절이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아, 그런데. 진짜. 자, KBS가 광복절 특집으로 이승만 다큐 기적의 시작을 구매를 한다. 네. 그래서 방영을 한다.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큰 문제가 네.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독립영화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방영을 네. 해요. 근데 이게 독립영화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영화에 관련된 그 검증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그 정확히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곳에서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이게 신청을 했어요. 독립영화로 인정해달라고. 그런데 영화적 성격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해서 영화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왜 독립영화관에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첫 번째 문제, 첫째. 네. 왜냐하면 너무 편파적이고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독립영화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두 번째는 영화 평가하는 곳에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거 구매하는 금액을요, 2배를 줬어요. 돈 또 많이 줬네요. 돈을 많이 줬어요. 2배로. 아, 평상시보다 2배로 더 예. 줬어요. 세 번째, 제작진이 반대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본부장이라고 간부급들이 자기가 편집을 했어요. 지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기가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제작진들이 네.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 된다. 이런 영화를 어떻게 광복절 이것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네.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양쪽 의견이 들어있는 거 영화 내용 자체가 이거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 내용 자체가 한쪽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편파적이다. 네. 안 된다라고 제작진이 반대하니까 제작진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급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편집해가지고 방송을 해. 예.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복절에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게 문제가 좀 되는데 네. 이것도 같은 맥락 같아요. 저는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뭐 1948년 8월 거의 내가 역사를 잘못 빼앗나? 우리 애들들이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같은 맥락 같은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뉴라이트 그러니까 맞아요.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이상한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석 교수 같은 네, 분들 이런 사람이 독립균형관장에 임명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것이고요. 친일 사상을 좀 더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친일을요? 친일.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내일 광복절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광복절에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런 이 다큐멘터리를 트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일방적으로 이승만은 국민만 생각하는 청렴한 정치인으로 그려놨어요.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청렴한 정치인이에요? 어떻게 물러난지 알잖아요. 하야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네.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사람이 무슨 청렴하기 뭘 청렴해요? 4.4.5입이라고 말 들어봤죠. 4.4.5입 돼요. 그것도 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물러나라 해서 물러난 사람한테 청렴한 그리고 김영석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네. 뉴라이트 계열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장한 내용을 보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할 때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네. 흉상 이전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백선엽 또는 뭐 안익태 이런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재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친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독립균형관장이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독립균형관은요 국가의 세금도 일부 들어갔겠지만 국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맞아요. 곳이에요. 맞아요. 예. 그곳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그 우리의 선열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만든 곳에서 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친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타당하겠냐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고 이 사람뿐입니까? 한국중앙학연구원 예. 거기도 지금 그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관련된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뉴라이트에 관련된 아하. 분들이 와서 일하고 있으니 역사 왜곡의 현장이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뉴라이트 인사 등용 관련된 언론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조선일보가 제일 웃긴데요. 아, 웃기다고요? 웃겨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제 사설이 이렇게 국민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반쪽 광복절 소동이라고 해놓고 이 책임을 야당한테 지우고 있어요. 이거 야당이요? 보세요. 예. 이제 읽어드릴게요.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 극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명백한 결격 사유를 지적하기 힘든 인사래요.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걸 문제 삼아서 국가적 기념일을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에 적잖은 국민은 어리둥절한다. 이게 지금 광복회가 여기 참석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야당도 참석 안 하겠다. 네.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원래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일제 때. 뭐 했는데요? 뭐예요? 천황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그 기사를 썼던 일본 것이- 왕하를 천황이라고 하면서 그럼요. 예. 네. 그렇게 기사를 썼던 것이 조선일보예요, 예전에. 근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광복절마저 국론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윤 대통령,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동아일보까지 심지어 동아일보는 이렇게 사설을 썼어요. 독립균형관 이사 이역 관장까지 굳이 논란의 인사를 할 수가 있을까? 신문사 언론을 보면 그 스탠스는 알겠네요. 스탠스가 나와요. 동아일보는 쫙 제가 완전 얘기했잖아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죠. 예. 동아일보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요. 살짝 바뀌고 있다. 그렇죠. 예. 한동훈 편이라고.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윤석열 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동아일보는 약간씩 비판하면서 친한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여튼 언론에서도 일부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야, 이렇게 역사하고 교육을 다루는 곳에 뉴라이트 이 뉴라이트가 뭐 저는 그 생각하는 거는 뭐 자유라고 자기들이 자유죠. 네, 뭐 생각하세요. 네, 일본이 맞아요. 좋고 그러면 일본 할 수 있지 뭐 사람, 자기들은. 뭐 근데 그런 어떤 직책을 맡는 그렇죠. 건 좀 다른 그게 거 문제인 아닌가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학자로 활동하든 뭐 연구회를 만들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민간 영역에서 하는 네. 거잖아요. 누구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다만
이런 중요한 직책,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고 운영되는 곳에 관장을 하거나 아니면 직책을 맡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면 국가 정책의 역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대한 이해라는 분석이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민간에 사람 누가 뭐라 합니까? 네,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일본을 그렇죠. 좋아하든 중국을 좋아하든 그 소련을 자기 좋아하든 마음이죠. 뭔 상관이 있어요? 소련은 없어졌고 아, 러시아. 예.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요 직책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된다.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아주 큰 미치는 영향을 거고. 미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 국장급 간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예. 이거 제가 봤을 때 매우 중요한 뉴스 같은데 매우 중요하죠. 이런 소식을 KBS나 음. 주요 언론에서 안 다룹니다. 안 이거 다뤄요. 안 다루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되죠. 뉴스 가치를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 가치가 그렇지 있는 않나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권력기관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거 봐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비분관계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당연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MBC와 JTBC만 빼고 네. 그럼 메인 뉴스로 계속 다루고 있는데 KBS, TV조선, 채널A, MBN 메인 뉴스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건요. TV조선, MBN, KBS 같은 경우에는요. 나흘 동안 메인 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저 뒤에 펜으로 그냥 글로 온라인상에 기사만 올려놨어요. 아. 그러니까 뉴스는 보통 나와서 리포터를 하거나 메인 뉴스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이슈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예. 감추겠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거나 이슈가 되면 윤석열 정권에 부담이 되고 보수에 부담이 되니까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언론입니까 대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선방위원으로 위촉된 한정석 전 KBS 플러스 제작 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 네. 국장의 어떤 사망 이걸 보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성적이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성격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권익위의 이 국장이 예.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 전에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나누고 공개가 됐잖아요. 예. 자기는 이거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래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요?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성적이라고요? 이게 지금 예민하고 감성적인 문제입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부패 방지국장을 하면서 20년 동안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위에 있는 그러니까요. 경영진과 위에 있는 관료들의 압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고통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한테 지나치고 예민하고 감성적이라고요? 근데 창피해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 그러니까요. 임명을 한 거잖아요. 선방심의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그래도 그렇죠. 당했잖아요. 날라갔거든요. 이 사람을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네. 두 번째 이 정도면 좀 문제 있는 거 당연히 아닌가요? 문제 글 있죠. 쓰고 있고. 이런 사람이 선방위원을 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내릴 거예요. 자기 쓴 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거 선방위원회 이번에 새로 임명한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선방위가 문제가 되고 MBC를 20건인가 법정 제재를 네. 했잖아요. ATN도 물론 당했고. 네,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났어요 임기가. 새로 또 뽑았는데 네. 또 황당한 얘기 해줄까요?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거든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원래 위원이 9명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누가 다 임명한 사람이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요. 예. 국회가 6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추천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추천 아직 안 왔어요. 예.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명, 9명 중에 3명 있다고.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3명이서 선방위원회를 또 꾸렸어. 근데 예전에 선방위원 했던 사람을 또 데려왔어. 또 들어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보통은 선방위원회는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안 데려와요. 네. 좀 텀을 두고 오든지. 네. 그 전에 선방위에 위원장 했던 사람 또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유일임의 지도교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논문 지도교수라고. 그 사람 또 맞습니다. 데려왔어요. 예. 지난번에 해서 논란이 됐던 위원장을.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리고 추천 단위도 보면 TV조선이 채널A로 바뀌었을 뿐 추천 단위가 똑같아. 똑같아요. 그럼 비슷한 사람이 또 오지 않겠어요? 이거 유일임이 하는 행동이에요. 네. 똑같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징계하겠다는 거지. 오히려 선방심이라는 곳이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한테 편을 드는 그렇죠.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불공정하죠.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또 인사가 됐다는 거 얘기까지 하고 오늘은 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내일 강복절이니까요. 사면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선 지사 복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뭐 뒤에 감춰져 있는데 그 언론상으로는 눈에 띄는 거 조윤선, 원세훈 또 누군가 뭐 여러 분들이 사면을 받았는데 주요 공직자 55명입니다. 자, 특사 복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무총장님부터 먼저 통합 됩니까?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네.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반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네.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전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네. 직접 구속시킨 사람들 아니에요? 직접 본인이. 예, 그런 분들인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역으로 지금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 이른바 사법체계가 오히려 무너지는 네. 그런 꼴이지 않나. 말이 국민 통합이지. 예? 전 정권 때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른바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다 구속시켰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적폐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슨 국민 통합에 무슨 기여가 된다고 지금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예. 여야 전직 고위공직자 그다음 정치인들 이분들을 풀어주면서 국민 통합한다. 이게 저는 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넌센스다. 본인이 구속시킨 사람을 또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풀어준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자, 통합의 측면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면할 네.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네. 사면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예전에 아마 왕이 가졌던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취지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사면권이 좀 남용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죠. 10년을 때리면 뭐합니까? 그렇죠. 1년 살다가 나가보라 그러면 근데 9년 다 날아가는 거기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뭐 정치이거나 비중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풀어주는 편이고 별로 예. 유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안 풀어주니까 재벌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사면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지 네. 않은 사람들은 영향이 없다 보니까 이게 특혜 아니냐. 특혜 맞죠, 사실은. 맞는데 이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아마 지금 끼워넣기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왜냐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사면하면 복권 바로 하거든요. 동시에 하지 이걸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면 한 번 하고 복권 한 번 하고 두 번 써먹는 거잖아요. 사면할 때 저쪽에 한 20명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복권할 때 또 한 10명 풀어주고 이렇게 그러네요. 쓰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한 명 해주고 20명 그렇죠. 해주고. 그게 뭐냐면 야당 인사 중에는 제일 비중 있고 유명하니까 네. 이렇게 두 번이나 이용할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뭐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사면할 때 보면 맞췄던 여야에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맞췄는데 지난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사면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풀어졌어요. 이번에 복권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김경수 전 지사라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됐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 김경수 지사 얘기 좀 해보면 이 복권 부분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의견이 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권을 결정한 거 뭔가 정치적 계산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내년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얘기 생각이 좀 들어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지금 영국에 있는가 그렇고 네. 지금 선거가 있습니까? 대선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임박해서 하면은 야권 갈라치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또 그런 또 그런 전략.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복권해줌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 미묘한 움직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특히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네. 그때 김경수 지사의 기용 가능성을 놓고 당내 여러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했다고 봤는데 네. 실제 야권이 분열되는 게 아니고 여권이 분열되는 상황이 생겼다. 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이견이 생기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판이라고 봤는데 나름대로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왜 굳이 지금 복권을 하시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었는데 네. 그건 내 마음이야. 당신이 얘기할 게 아니야 라고 그냥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오히려 여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오히려 갈등이 나오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경수 전 지사 어떻게 민주당 내에 이렇게 분란이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아니 분란이 될 이유가 없는 게 왜냐 그러면 우리 지금 지난번 총선 때 예. 보시겠지만 민주당 멀었지 않나요? 낙동강 벨트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지금 지방선거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대선도 많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경남지사 다시. 왜냐면 경남지사를 다 끝까지 못 맞췄어요. 그런 이분이 의미에서. 경남지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번 PK에서 우리 최소한 부산에서 열석 얻을 수 있다 막 이랬는데 한 석밖에 못 얻었어요. 망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사실은 예. 낙동강 벨트 무너지면서 200석 예. 안 된 거거든요. 네. 그 영향이 컸는데 거기에 1번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좀 걸출한 인물, 대선급 주자 이런 분들을 원해요. 예. 근데 김두관 의원도 그걸 노렸지만 좀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대신할 만한 분이 지금 민주당에는 김경수 김경수 전 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부산 선거를 했던 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끝났잖아요. 간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의 영역 확장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환영한다 이랬다가 나중에 네. 입장 없다 이러다가 나중에 반대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네. 그 바뀌는 과정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사면 복권을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몰아갔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안 할게. 이럴 리가 절대 없잖아요. 밀리는 꼴이 되잖아요. 예. 보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난 갈등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다시 촉발될 것이다. 원래부터 갈등이 갈등이 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되면서 한동훈 그 대표가 네. 뭔가 자기 색을 내보려고 하다가 결국 폴더 인사로 꺾였잖아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여사 문자가 나오면서 네. 상당히 많은 견제를 받았고 그다음에 당선되고 나서도 바로 다음 날 전현직 지도부 낙선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명 불러서 삼겹살 파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n분의 1로 사람 완전히 딱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모양도 사실 좀 안 맞죠.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왜냐하면 안 맞죠. 보통은 이제 그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나면 네. 대부분 비서실장, 대변인,
사무총장 정도가 임명이 되고 나서 현직 지도부를 부르고요. 네. 대부분. 그리고 근데 거기서 힘까지 실어주려면 한 20분 정도 독대를 하고 그리고 역시. 공개적으로 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잘 이끌어 달라. 아, 이거 이런 정도 얘기를 해줘야 예. 기본적인 건데 예. 전혀 안 하잖아요. 예. 안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의 비판이 나오니까 일주일 뒤에 따로 독대를 해서 비서실장하고 셋이 네.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정점식 정책위원장 당시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의중은 유임이었어요. 그대로 돌았는데 결국 바꿔버렸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 가서 통영이 딱 가서 뒤에 될것 같아요. 데리고 다니는 사진을 딱 찍히는. 그 정치적 의도가 있다 보는. 당연히 있죠. 메시지다.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잠복돼 있을 뿐. 아하. 예. 언젠간 터진다. 윤핵 갈등은 나올 겁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어요. 계속 할 것이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선거 나가면 1등 났어요. 1등. 15%까지 제 기억나거든요. 네, 많이 1등 될 났어요. 때는. 네, 여론조사하면. 근데 네. 그 김무성 전 대표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딴 데가 있습니다. 지금 3년 남았습니다. 여당 대표 줄타기 잘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힘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김경수 지사 얘기 좀 하면 지금 영국에 있고요. 11월에 귀국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행보 김경수 전 지사는 뭘 할까요? 정치활동 재개하는 겁니까? 이제 독일에 있고요. 죄송해요. 왜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독일에 예, 있고 예, 지금 아마 독일에 뭐 간다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가려고 하는 분들은 뭐 원래 정치 그렇잖아요. 예. 미국에 가 있으면 이제 따라가고 이런 분들 따라가는데 메시지를 아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대선을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분기점은 대선 1년 앞에 이제 경남도지사 선거가 있는데 네. 여기에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네.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아마 뭐 장경태 최고위원이 뭐 지명직 최고 지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마 김경수 지사가 지명직 최고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로 왜냐면 뭐 본인이 대선 후보라 생각하는데 그 지도부에 조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맥락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귀국은 원래 예정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연말에 하면 뭐 바로 정치적인 행보는 안 할 것 같아요. 가만히 네. 있어도 아마 많이 사람들이 올 것 같고 아마 정중동 행보로 보이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한마디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만들어줬어요. 지금 판을 네. 거의. 왜냐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있고 뭐 왜 사면하냐 그러지만 뭐 그렇게 치면 원세훈 원장은 뭐 반성해서 사면시켜줬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또 본인이 사면할 때는 발표도 했어요. 예. 원래 사면하고 복권은 같이 하는 건데 그때도 사면 반대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나 말고 원래 현직 대통령이 누굴 대개는 할 수 있지만 못 되게는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개는 할 수는 없어도 못 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밀어내고 김경수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 경쟁자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다. 처음부터 네. 뭐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제가 보기에 아마 당내에 벌써 뭐 환영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한번 방문하고 뭐 이러면서 아마 조용히 좀 정착하려고 먼저 할 것 같아요. 네. 김경수 전 지사가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귀국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입니다. 과연 그게 뭐 10월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예를 들면 그런 10월설 얘기가 현실화된다면 김경수 지사한테는 정치 재개할 수 있는 그 날개를 다는 시기가 될 거고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법 리스크가 그냥 그 말한 대로 별게 아닌 걸로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일극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이 되고 김경수 지사가 대권으로 나서긴 쉽지 않은 당내 갈등 요소로 남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지금 김경수 지사가 첫 메시지 낸 것도 그것이 감안된 거라고 봐요. 예정대로 11월에 오겠다. 예. 예, 그러니까 굳이 먼저 와서 당내 여러 그 갈등 요소로 본인이 작용되지 않겠다는 취지고 10월 좀 보겠다 이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8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막바지에 두고 최고위원 경선이 사실은 좀 흥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른바 정봉주의 난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막판에 좀 시끌시끌해진 것 같아요. 명파리, 이재명파리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이제 정봉주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또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쉬움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사석에서는 뭐 대통령 욕도 하고 당대표 네. 욕도 해요. 사석에는 뭐 물론 그게 본인의 뭐 진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어쨌든 사석에서 얘기고 내가 그런 말에 대해서 약간 와전됐다. 어쨌든 논란이 이렇게 죄송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았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기자회견 당원들도 한다면, 네. 정봉주 후보가 지금 뭐 컷오프도 여러 번 됐죠. 구속도 됐었죠. 계속 뭐 그래 싸워왔죠. 다 그 고마움과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1등 나간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아유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하면서 이제 역전됐기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1등, 아유 이재명 예. 대표는 뭐 그렇게 전당대회까지 뭐 누구 특정 후보 밀어주고 그렇습니까? 좀 예. 서운합니다. 예. 까지 했으면 사실은 예. 맞아 당대표가 이렇게 특정 후보 밀어주면 돼 그런 여론이 당내에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또 후보잖아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 후보기 본인도 때문에 당대표인데. 후보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가 특정 후보를 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90% 이상 지지받고 있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하다못해 그냥 손만 잡아줘도 바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갔기 때문에 네.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잖아요. 1등 하다가 뒤집어졌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아예 전당대회에 너무 관여하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정도 서운합니다. 정도 하면 되는데 거기다 뭐 이재명 팔이 명팔이 다 척결하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완전 불난집에 불을 지르게 됐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정봉주 후보가 좀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죄송하다. 네. 당원들한테 좀 죄송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런 어떤 당대표가 후보가 이제 특정 후보를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정도로 그렇게 원칙적인 갔으면 얘기를 좀 좋겠어요. 하는 게 맞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른 정당이긴 하지만 완전 재미를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흥행 요소, 흥행 요소. 재밌습니까? 그리고 정봉주 예. 후보가 하는 얘기가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 얘기다.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거의 90%를 네. 육박하는데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산주의 정당도 아니고 민주정당에서 네. 천하의 양김 YSDJ도 이런 정도까지 되지가 않았어요. 70%뭐 정도. 75% DJ가 75% 정도였고 예. 근본적으로 뭐냐면 한 정당이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주류가 적어도 비주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30-40% 정도는 용인하는 게 민주당의 어찌 보면 관례 비슷한 거였는데 네. 지난 총선 지나면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걸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날아갔잖아요. 박용진, 임종석 네. 이런 분들이 공천 자체를 못 받는 이런 정당의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정봉주 명팔이 한다. 당연히 옳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옳은 얘기다. 예. 했다 생각하는데 예. 이것을 가지고 정봉주 후보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투표를 해야 될 포지션이 한 60% 정도 남아 있는 것 많이 같은데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지금 2등하는 후보가 5등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다. 아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 아하. 이러면 진짜 민주당은 망하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극이 완성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런 비판도 못해요. 명팔이 한다는 비판도 못해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전부 그럼 정봉주를 안 찍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냐 이거죠. 말씀대로 지금 일정은 80%를 소화를 했지만 표상으로는 대략 60% 이상이 남아 있어요. 서울도 있고요. 권리당원, 또 ARS 등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2등인가요? 지금 3등 하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2등 정도 하고 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지역이 21만 정도 되니까 네. 당원이 17% 정도 돼요. 그렇죠. 대의원이 14%고 여론조사가 30%니까 한 60%가 남았는데 이제 ARS 투표가 있기 때문에 60% 이상이 남은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제 정봉주 후보에 대한 이제 어쩌면 약간 격분해 있는데 정봉주 후보는 제가 보기에 아마 여론조사 30 정도를 좀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여론조사 이게 국민 다 보니까. 그렇죠. 아하. 인지도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명한 사람. 지금 전당대회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정봉주예요. 정봉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비율이 제일 많잖아요. 60% 남았다 해도 지금 반 정도가 여론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래도 당내 왜냐면 이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봉주 후보가 이것 때문에 또 안 된다. 네.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지금 말씀처럼. 안 네, 된다면? 왜냐면 네. 이게 지금 1등 하다가 지금 2, 3 하다가 지금 5등 뭐 받고 5등 밀린다. 받고 이러면 밀리는 이거
이게 한마디로 이게 넘어가나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봉주 후보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날 기자회견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사과하려나 이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간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면 나중에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또 지도부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정봉주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뭐 전당대 이 최고위에 가면은 굉장히 그 전원에도 보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만장일치야 막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장일치는 또 아니에요. 관례상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지 중요할 때 우리 이준석 대표 몰아낼 때 보면 알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투표를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분리선거를 하잖아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거하기 지금 때문에 다 분리하고 있고요. 사실상 제왕적 대표예요. 최고위원은 거의 대부분 협의상이죠. 예전에 새누리당 때 같이 뽑았을 때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때. 이제 그 통합선거를 했을 때 1등이 대표, 2등 서초원 기억나요? 저? 2등부터 5등까지 최고위원 이런 선거를 했을 경우에는 1등과 2등의 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내 권력의 문제도 1등과 2등의 그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금 분리선거를 아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한마디만 하면 사실은 이제 서울에 지금 남았는데 서울하고 전국대가 남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슈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뺏어와야 돼요. 탈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뺏어오겠다든지 내가 우리 왜냐면 서울시장을 이겨야 그 다음에 집권이 가능한데 서울시장 후보로 내가 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나갈 만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최고위원 도전하는 사람들 네. 중에도 서울 지역구나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이 나가면 우리가 오세훈 이길 것 이길 수 같아. 뭐 있다.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서울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상황상.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그런 미래 집권 비전, 지방선거 서울시장을 탈환해서 그 다음에 당대표 우리 대선에 이긴다 요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하고 가깝냐 누가 가깝냐 이것만 하고 있어서 저는 전당대회 보면서 되게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자, 광복절이 내일입니다. 요 얘기도 조금 하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경축식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도 외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민주당도 그렇고요. 강복회 등 거의 많은 단체들이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불참하겠다라고 좀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치적 논쟁사가 아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광복회장이 그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 광복회장이 반대한 인사잖아요. 독립기념관장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종찬 뉴라이트 인사라고 해서 안 돼. 말이 좋아 뉴라이트지 사실 친일파입니다. 친일파입니까? 아니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일본 그 일제 식민 사관을 그대로 그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일제 근대화론 얘기하고 건국절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더군다나 독립기념관장에 또 한국학 연구원장에 임명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저는 대통령까지 의심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에 대한 대일 외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컵 반잔 얘기하면서 일본 이거 채워줬어요 지금? 아니 심지어는 독도까지도 지금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대일 굴욕 외교에다가 그다음 민족의 또는 나라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자리에 친일파 인사들을 갖다 임명하면 되겠어요 그게? 더군다나 8.15 며칠 앞두고 내일이 8.15 광복절인데 글쎄요, 지금 말씀대로 뉴라이트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친일파라고 그냥 표현하셨어요.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가 보면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다. 여기 1번이에요. 첫 번째 그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독립관장이라는 분이 결국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48년을 우리가 건국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계속 이명박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48년 8월 15일 건국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재헌헌법에서부터도 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헌법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이어받고 그게 그러니까 조선 대한제국 그다음에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으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48년 건국으로 봐버리면 1910년부터 48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단절된다. 단절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잠깐 법리적인 문제로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냐 이렇게 논쟁이 가면은 사실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찬 이 광복회장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 친구라는 이철우 그분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예요. 사석에서는 멘토. 사석에서는 또 아버지라 멘토 하시고 아닙니까, 대선 멘토. 때 지지까지 했던 예, 분이에요. 예. 이런 분이 지금 이렇게 화난 거 보면 기본적인 그 동안에 지금 말씀처럼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국사편찬위원회, 그다음에 무슨 동북아재단 다 이렇게 밀려왔는데 마지막 이제 이 마지노선이 흔들린다고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끊임없이 이제 시대화하는데 지금 KBS에서도 뭐 이승만 무슨 다큐 뭐 이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굉장히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정통성입니다. 우리 재헌 헌법부터 갖고 왔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요거는 사실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기서는 사실은 어떤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봐요. 좀 마지막 예. 헌법 첫머리에 유구한 전문이에요. 역사예요. 아니, 전문에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로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립기념일이나 그 이런 게 없고 무슨 날이 있냐 다른 나라에 없는 날이 있어요. 개천절이. 개천절 그렇죠. 사실상 그게 우리나라의 건국일입니다. 그렇죠. 개천절이. 10월 3일 개천절. 예. 그다음에 우리 광복절은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았다는 취지 아닙니까? 빚을 찾는 날이에요. 회복한다. 예. 광복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네. 개천절이 있는데 무슨 건국절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하는 하나 거예요. 질문 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이잖아요.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국민의 몇 퍼센트 과연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역사를 그래 가르칩니까? 아이들한테? 아니 이게 정신 누가 건국절 같은 얘기를 합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일본 사람이 그 한국 안에 존재합니까? 아니 안 제가 가고? 저는 왜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계속적으로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누가 저걸 동의할까? 저는 광복 회장님 말씀이 예. 딱 와닿는데 혹시 밀정이 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가 저도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 경북이 이제 뭐 보수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좀 많죠. 그렇다고 일본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뭐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왔지만 네. 우리가 그럼 일제시대 일제 강점기라는 말조차도 뭐 북한이 써왔다 그럴 때 네. 우리가 식민지를 겪은 건 맞죠. 맞죠. 하지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리 운동을 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몸을 바쳐가면서 한 거잖아요. 2차 생명을.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돼서 사실은 영국의 드골 정부가 망명 정부를 만들었지만 네. 프랑스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무도. 연결됐다고 보잖아요. 연결됐다고 보는 거죠. BC 정부가 그래서 나중에 다 숙청당하지 않습니까? 청당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사실은 영국에 그때도 사실은 국토를 뺏겼잖아요. 네. 뺏겼지만 우리는 프랑스의 법통을 드골 정부를 통해서 이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프랑스 그래서 영국 저는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식민지를 어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합법적으로 쟁부했다는 게 우리는 강제로 뺏겨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결국은 일본은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이 되시고 일본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뿌리가 우리 낙성대 연구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식민지 근대화로인데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 뭐 도로도 놔주고 경제 발전도 했고 지금 뭐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수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위안부들도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거고 말이 됩니까? 강제 진용도 우리가 돈 벌러 간 거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답답한데 이게 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지 이게 정권에 유리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해석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 그 친일파 논쟁이 그러니까 뉴라이트 이 논쟁으로 사라진 게 있어요. 최혜병 사건도 사라지고 특검도 사라지고 그럼 이슈 전환시키는 예, 겁니까? 김건희 특검도 사라지고 뭐 이런 것으로 뭐 정치에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마지막으로 혹시나 일본 뭐 너무 싫어하지만 근데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본 관광도 가고 다 일본 제품도 사고 하는데 그 역사적 일본이 잘못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식민지화 했잖아요. 맞습니다. 침탈하고 예,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현재 일본 국민들, 일본 나라를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모든 면에서 사실은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뒤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예전에 뭐 일본 만화 보고 영화 봤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거를 일본이 반대거든요. 보잖아요. 오히려 일본이 따라가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일본 팩스로 뭐 보내고 네. 우편으로 보내고 뭐 이래요. 지금 뭐 등기소 때려 법원 가고 이러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훨씬 앞서가요. 네. 지금도 일본은 현금으로 써요. 거의 다. 네. 현금 비율이 훨씬 못난 나라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을 막연하게 과거에 우리를 뭐 발전시켜주고 우리한테 도움 준 이거를 사실은 잘못 알고 있다.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 좀 어르신들 세대에는 노인들. 일본이
일본이 좀 뭐 선진국이고 일본 가서 일제 뭐 뭐 상품 사려고 그랬잖아요. 무슨 뭐 소니 뭐 파라소닉, 테레비 뭐 이런 소니.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시대에 그런 것 보기에는 같아요. 예. 우리 지금 오히려 일본 관광 가면 그냥 일본 그분들이- 같은 나라예요. 같은 아니,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앞서가요. 그래서 오히려 좀 문화적으로는. 문제적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우월감이라든지 이걸 가지는 게 마땅하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이런 걸 가질 필요 없는 광화문에 거예요. 이순신 동상도 치우려고 하겠네요, 보니까. 거기다 뭐 네. 태극기 막 세우고 뭐 박정희 동상 세우는 거 아니에요 또? 알겠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어쨌든 광복절 해법 당장 뭐 될지 모르겠지만 행사 광복절 행사 해야 되고요. 잘 치러야 되고 내일 태극기 다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날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근, 현근택 두 분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광복절이죠. 광복절이기 때문에 하루 저희는 좀 쉬어가고요. 2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이따 오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 유쾌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치배민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 강복절입니다. 네. 대통령 강복절 맞이해서 특별 사면 복권 단행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배 소장님 어떤 의도일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야 뭐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만 복권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또 원세훈까지. 이 원세훈.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댓글 조작 걸려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외에 뭐 네. 주요 인사들만 28명이고 보수 쪽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뭐 1000명이 넘을 정도의 특별 사면이에요. 말 그대로 광복절 특사. 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립스틱 뭐 어쩌고 참 노래도 짙게 나오고. 바르고. 그렇지. 노래하면 또 박지훈인데. 네. 근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현호 또 뭐 현기환, 안정범, 강신영 등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속내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프라임 시간이니까. 네. 근데 저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이걸 통해서 뭐냐 살아있네. 살아있네. 네, 살아있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뭐 이제 신세계 영화 이게 나오네. 살아있네. 이게 최민식 그 발언인가 뭐 그런데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하시네요. 네. 예. 대사인데 대사 네. 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딱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방금 각각의 뭐 이제 시끄럽잖아요. 뭐 네.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가 요구했었다. 또 한동훈 대표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이에요. 내가 대통령이야. 이런 거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정치판 재구성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권 분열이다 어쩐다 하지만 여하튼 뭔가 이게 우물 속에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적어도 이건 강에다가 바위가 떨어진 게 격이거든요. 하나 던졌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강물이 출렁출렁하니까 이게 뭐 흐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야당 쪽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슨 심지어는 이합집산 이야기가 나와요. 친문과 친윤의 결합이냐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세 번째는 일부에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보험 아니냐. 그러니까 보검이요? 그렇죠. 예. 정권 재창출되면 좋은데 뭐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적어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김경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안전하지 않겠냐. 아,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해석이죠. 예. 이렇게 아니 해석이죠. 예. 해석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아.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예. 보험을 이제 어떤 보험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인뿐만 아니라 대물 종합보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들. 직접 한번 안철수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 웬일로 또 아이고 정말 제가 피해자입니다. 왜요? 드루킹 이 사건으로 제가 아주 대선 때 피해를 봤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도 배 소장도 제가 MB 아바타로 보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보시냐고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진짜 봤다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간 보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이건 너무 범죄가 심각해서요. 제가 재고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화를 내서 분위기가 망했네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럴까요? 방송에 나와야 되나요? 분위기가- 출연 제한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죠. 분위기가 망해서 예. 개그 하나 할게요. 개그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망한 오리를 뭐라고 합니까? 사업이 망한 오리. 망덕. 부도덕. 나 지금 맞출 뻔했는데. 맞출 뻔했는데. 예, 맞추려고 애를 오늘은 쓰지 하나만 마요. 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좀 출연 제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요? 안철수 의원 치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숙수입니다. 김성태 나왔습니다. 사석 주룩국 대선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네. 사석 19대 대선 이 특검을 사석 9일간의 최종 단식을 제 사석 원을 붙여 맞아요. 이 천둥 바구승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을 제가 상대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하셨어요. 예. 아직도 제가 특수가가 아픕니다. 그 특검을 받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가만히 계세요. 예. 김경수 전 지사는 예. 반상의 기밀 사실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그 사과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귀를 알아먹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자막이 좀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사실상 여러분도 이게 사실상 히어링이 여러분들. 이제 되는 거고. 히어링도 되고.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영어하고 민병철이나 이게 문단열 이런 히어링을 많이 듣다 보면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그래서 국민 통합으로 사표했는데 반성하지 않는 거니까 문제다. 문제다. 반성하세요. 예. 요런 뉘앙스가 한동훈 대표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윤 윤한 갈등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또 있어요. 전초전이라기보다는 시작됐다. 이미 가정이죠. 계속 시작됐다. 이미 계속 됐던 거예요. 아 이렇게 봐야 된다. 신윤 친한 갈등은 비대위원장에 앉자마자 네. 윤과 한의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음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웨이 네. 이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파리 올림픽도 폐막식 할 때 마이웨이가 원래 펴졌잖아. And did it my way. 노래도 오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도 많이 하시네요. 이제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은 한동훈 대표한테 넘어와 있어요. 이제 이 공을 언제쯤 제대로 전력 투구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목소리를 언제쯤 제대로 내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저는요 목소리 이미 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야당의 시선으로 너무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 이번 사면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 많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아하. 결정된 만큼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따르더라고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 반발하시다가 영어로는 노코멘트라고 하죠. 노코멘트죠. 예. 알겠습니다. 이 특사에 또 눈에 띄는 게 김경수 전 지사가 제일 앞에 있긴 하지만 그 뒤면을 좀 전에 배정 선생님이 말씀해 예. 주셨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주역들이 대부분 사면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원세훈도 포함돼서 그럼요. 싹 다 사면되는 그 모습. 음. 이건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도 했었고요. 예. 한동훈 대표는 당시 또 수사한 검사였거든요. 그 두 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실형까지 다 해주고 했다가 사면까지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차마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지만 본인이 수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도 지난 전당대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했던 이야기가 방수하다. 아 이거 내가 제가 왜 본인이 하십니까? 옆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예. 계속해서 자꾸 나와버리네. 본인이 같지도 않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네네. 한번 아니 해보세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예.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냐면은 최근에 나왔던 그 조선일보의 논설에서도 네. 그때 가혹하게 수사했던 한동훈 대표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통해 굳이 이번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임기가 사실은 내년 9월까지예요. 네. 대선 나갈 거면은 1년 1년 6개월 전에 그러면 해야 되니까. 사실 예. 내년에 해도 돼. 굳이 그렇잖아요. 굳이 아니 한다면. 내년에도 이미 아직 지방선거도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지금일까? 8월 10일 지금에 그냥 이른바 맥을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경쟁력 자체를 초반부터 자초시켜 버리는 그 효과가? 그런 상황에 이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아하. 예. 우리 MB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세훈 사면됐습니다. 조현우, 원세훈, 한기환, 안종범, 조윤선.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 때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아이, 야들아 이제 다 놀러와라. 어? 우리 그 바베큐 해가지고 막 꿀떡꿀떡 그 솥밥 해가지고 먹자. 야 이게 얼마 전에 그 한남동 다녀오니까 그 갈비 맛있게 해주더라. 어? 아유 맛있었어. 그 혼자 먹으니까 맛있습니까? 그럼 그 혼자 먹으니까 맛있지. 예 그래요. 아유 왜 안 나오나 싶었는데 좋겠어요 두 분은 부하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 부하가 죄송해요. 부하는 같이 일했던 분들. 저희 아버지가 부하가 많으셨고 많았지. 어? 부하가 나네요. 부하가 나. 부하가 치밀어 올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요. 세훈아 놀러 와라. 어? 알겠습니다. 이태호 말하죠? 예, 세훈이. 원세훈. 오세훈 말고요. 원세훈 오세훈 누구요? 원세훈. 원세훈. 네. 원세훈. 네.
서울시장 할 때 그 부시장도 같이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근무 인연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오세훈. 다른 오세훈, 원세훈 말고. 저는 나중에 그렇게 나오시면 안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제가 900만을 넘고 예. 1000만에 육박하는 소심의 수장인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 서울에서도 1등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끝까지 지켜보고 명실상부 서울의 수장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 5선 도전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분이 이렇게 호도할 수 있을까? 자세히 보니까 박양선 후보를 닮은 것 같아요. 호도는 자, 제가 좋아하는데 호도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자, 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호도는 좋아해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예. 그에 대해서 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선거 범죄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그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사죄를 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백을 한 적도 반성의 말을 한 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태에서 복권까지 시켜준 거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면 복권 끝났나요? 너무 길어요. 네. 가셔도 돼요. 섭섭합니다. 왜요? 또 다 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복지를 늘리고 있는데 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주시는 거는 죄송합니다. 정말 좀 그 그렇습니다. 선별적 복지 싫어하셨죠? 예. 아니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처럼 저한테도 무차별적으로 멘트를 줘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고려를 좀 시간이 하겠습니다. 없는데. 정말 섭섭합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가 인사 관련된 대통령 권한 얘기인데 여름휴가 다녀오자마자 인사 단행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국방부 장관의 현 김용현 경호처장, 안보실장에는 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 야, 요걸 또 야권에서는 최악의 인사 참사다. 해 전문 인사 아니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남아있는 2년 9개월 10개월 동안의 임기 동안에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성격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죠? 마이웨이. 마이웨이.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술자리입니까? 영어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마이웨이만 들려. 아니 근데 중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까지는 조금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총선도 있고 이제 뭐 또 여러 여론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냥 복권에 대해서도 뭐 여러 여론이 있지만 심지어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게시판이 들끓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제 확실히 정해졌어요. 윤 대통령은 그냥 내 방식대로 가겠다.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은 바로 육사를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그리고 신원식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붕붕붕붕으로 유명하잖아요. 붕짜자. 붕짜자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에요. 아니 이 정도로 뭐 이른바 이제 조중동도 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은 그렇게 핵심 보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그런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아요.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근데 짧게 하나만 더 붙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뻥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다.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건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인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자, 대통령 오늘 한 번도 안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에서 정말 저에 대한 뉴스가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가 장관 이런 것들을 저기 뭐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셨어요. 예. 제가 우리 덕수 형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한덕수 총리? 김덕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덩기덕 하지 마시고 아무튼 글로벌 이슈가 좀 뜨겁습니다. 우리가 아시나 모르겠네. 헨리 키신저. 알죠. 우리 메신저가 아니고 키신저인데 아무튼 그분이 정말 요직에 있으면서
첩보나 이런 거에 있으면서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해결사의 역할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원식 장관도 해결사의 역할을 좀 해주십사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인선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사 하면은 그 옛날에 그 해태타이거즈 그 한대바 선수 아닙니까? 해태타이거스 그 한대바 선수가 술을 좀 잘하신다만 이렇게 닮았네요. 좀 길다 싶으면 좀 끊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대전 출신인데 대전하면 또 두루치기지. 그래서 두루치기요? 아니 정 실장 오늘 두루치기 어때고? 또 먹는 걸로 또. 어쨌든 그 해결사. 응? 예. 해결사로 신원식 장관을 기용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해결될지. 방산 원전인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사지 그. 알겠습니다. 자, 이 내일이 8.15 강복절입니다. 경축식이 지금 좀 취소가 됐어요. 이 부분도 사실 처음입니다.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 이후로. 근데 본인이 뭐 결정한 거 아니다. 김영석 관장 얘기는 하는데 또 직접 결정한 것으로 좀 알려지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까요? 이 취소 결정도 그렇고 앞으로 독립기념관 이 관장 문제가 또 이종찬 강복회장이 상당히 화가 나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거는 복권 때도 보면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일절 반응이 없잖아. 그리고 나오는 반응은 그냥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는 뭐냐면 나는 나 뭐 이런 건데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무슨 노래인데요, 근데 설명해주세요. 부르시면 무슨 노래? 나는 나 무슨 노래인데요? 막 치아프라마. 그래서 지금 나는 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밀리지 않는 거죠. 밀리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면 근데 제가 이제 이 조중동 분석을 해봤거든요. 조중동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살짝 또 논조가 더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논란은 많은데 뭐 임명을 못할 정도일까 뭐 이런 논조예요. 조선일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조가 이래 버리면은 처리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또 확연하게 이건 아닌데 하게 일관되게 가버리면은 이제 대통령실에도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임명차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간다. 없어요. 간다. 근데 이게 심지어는 지금 이종찬, 배종찬 아니에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왜 그랬어요? 광복회장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철우 교수 연대. 맞습니다. 연대 로스쿨. 가장 절친이. 찐친. 가장 제일 친한. 철호야. 아니요. 철호야. 옆에 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말을 길게 하니까. 본인 일부러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보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좀 강복회의 성격이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강복회마저도 이렇게 되면은 충돌과 갈등 국면이 되는 거 아닌가. 만만치 않다. 뭐 조국 교수님이 조국 대표님께서 제가 교수입니까? 죄송합니다. 아픈 상처를 또 건드는 이승만의 길을 가는 겁니까? 제 말 실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태프 여러분. 신원식 장관은 사표 수리가 된 건 맞습니까? 아니요. 현재 용산 안보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기 전에 안보실장으로 임명해버린 상태라면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 전까지 국방부 장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배종찬.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확인 안 하자는 겁니까? 듣고 있습니다. 신윤 배종찬 이승만의 길을 가자는 겁니까? 조중동의 아들입니다. 마치 박정희 정권 시절에 차지철 정호 저장이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느낌이 이번 정권에서 스멀스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말씀. 저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안 무시. 화장실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이 이길 것 같은데? 제가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자, 배 소장님께서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그대로 그냥 이 지금 인사 문제도 국방부 장관 자리에 경호처장이 오고 또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이게 참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 우리 내부에서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를 하는 강성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하지만 지금 일단 여론조사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그건 이제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또 하나가 저는 문제는 뭐냐면 네. 대외 변수입니다. 이건 국내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중동 상황 그러니까요. 심상치가 않죠. 또 미국 만만치 대선 않죠. 예.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곧 등장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등장합니다. 이거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꺼내긴 꺼냈는데, 네. 30초 드리면 안 되나요? 드릴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줄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Hello, 땡큐. hello, News Tomato. I'm Donald J. Trump. 트럼프냐, 해리스냐? No, no, no. 트럼프다. Thank you. 다 알아먹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냐, 네네. 해리스냐? 동시통역, no, no, no. Interpret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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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알겠습니다. 아니, 그, Thank you. 트럼프 후보님, 이 진행자가 박 해리스. No, no, no. 후보, no, no. Former president, okay? 전 대통령. 예.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 밀리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네. Cheer up. Thank you. 땡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민, 정치 배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세 소장,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먼저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되니까요. 게시판 통해서 가입 방법 좀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강복절이라서 하루 쉬고요. 금요일 날 오전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